멀쩡히 살아있는 아내를 관 속에 가두고 그 위에서 춤을 춘 비정한 남편이 있습니다. 숙종대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기가 막힌 폐륜 사건. 탐욕에 눈먼 양반이 파놓은 무덤이 과연 어떻게 그 자신의 숨통을 조여왔는지 지금부터 그 처절한 인과응보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임금의 시름이 깊어갔던 숙종대의 일이옵니다. 도성인 한양에서도 으뜸 가는 부자로 손꼽히던 거상 민대방에게는 금지옥엽 외동딸이 하나 있었지요. 어찌나 아꼈던지 바람에 날아갈세라 볕에 그을릴세라 품 안에서만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 귀한 딸이 혼기가 찾아 민대방은 사위를 고르는데 온갖 정성을 쏟았으나 딸의 마음이 향한 곳은 뜻밖에도 가세가 기울어 쓰러져가는 양반가의 선비 박씨였습니다. 민대방은 내심 탐탁지 않았으나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혼사를 허락하고야 말았답니다. 혼삿날 신부의 행렬이 실어 나르는 혼수는 끝이 보이지 않아 한양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정도였지요. 이로써 몰락한 양반가의 선비 박씨는 하루아침에 한양 제1의 갑부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 직후 민대방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모든 재산권은 사위인 박씨에게 넘어갔습니다. 허나 이 혼인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수레와 같았습니다. 박씨 집안은 민씨 가문의 막대한 재물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선비의 꼿꼿한 자존심과 가문의 위세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속내는 시커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씨는 이제 집안의 실세가 되었고 장인어른의 상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를 대놓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아내의 재산으로 이룩한 화려함이 가득했고 하인들조차 은연중에 그를 얕잡아 보는 듯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으나 박씨의 속은 시커먼 열등감으로 쳐사 터져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내 몰래 재산 목록과 땅 문서를 훔쳐보며 침을 삼키던 그는 급기야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여편네만 없다면 이 모든 금은보화가 다 내 것이 될 텐데.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키자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독약을 구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내를 없애고 모든 것을 손에 넣기로 마음먹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은 돈만 밝히는 돌팔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의원에게 두둑한 돈주머니를 안겨주며 자신의 흉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되 그 흔적이 남지 않는 비방이 있겠소? 그의 물음에 의원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약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빻은 보거 알가루가 들어있었지요. 의원은 속삭였습니다. 이것을 소량씩 탕약에 타서 먹이면 며칠 안에 온몸이 마비되어 숨이 멎은 것처럼 보일 것이요. 아무도 독살이라 의심치 못할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말에 박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 범죄를 위한 하늘의 계시라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위하는 남편인 양 행세하며 매일같이 몸에 좋다는 보약을 아내에게 직접 다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약사발 안에 아무도 모르게 서늘한 죽음의 가루를 조금씩 섞어 넣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감동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독이 든 탕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남편의 검은 속내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민씨 부인은 혼인하기 전 어머니로부터 남모를 비상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니 혹시 모를 위급한 때를 대비해 이 금항아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거라.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긴 그녀는 혼수품으로 가져온 자개장 깊숙한 곳, 미리 만들어둔 이중 바닥 아래에 그 금항아리를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그 비밀은 천지신명과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지요. 며칠간 꾸준히 보거할 가루가 섞인 보약을 마신 민씨,
부인의 몸에는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기력이 쇠하는 듯 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부인은 짧은 신음과 함께 온몸이 뻣뻣하게 굳으며 숨이 차진 듯 축 늘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박 씨가 돌팔이 의원에게 들었던 그대로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싸늘한 몸을 확인하고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하늘이 무너진 듯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실로 완벽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즉시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식솔들을 불러 모아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냐. 내 아내가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혹시라도 누군가 아내의 시신을 보고 의심을 품을까 두려워 의원을 부르는 것조차 철저히 막았습니다. 외부와의 왕래를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악랄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슬픔에 잠긴 가장의 모습을 연기하며 이웃과 친지들에게 아내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앓던 병이 무서운 전염병일지 모르니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문상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깊은 배려에 감복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토록 부유한 집안의 장례가 이토록 조용하고 급하게 치러지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나서서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씨는 문상객이 드나들며 자신의 계획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노심초사했고 이처럼 전염병을 핑계로 모든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박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서둘러 염습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직접 아내의 시신에 값비싼 비단 수의를 입히고 생전에 아내가 아끼던 온갖 폐물들 금비녀, 옷가락지, 진주 귀걸이까지 아낌없이 치장했습니다. 이는 죽은 아내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훗날 재산을 정리할 때 폐물이 사라진 것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한 교활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혼수를 온전히 독차지하기 위해 그 일부인 폐물을 시신과 함께 묻어버리는 대담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보인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신뢰하는 하인 몇 명만을 대동하여 깊은 밤을 틈타 아내의 관을 메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봐두었던 외지고 후미진 언덕배기에 그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듯 급하게 무덤을 만들고 아내를 묻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관 위를 모두 덮고 새로운 봉분이 솟아오르자 박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제 영원히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갇혔으며 두 번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제 막대한 재산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으며 그토 IMF로 염원하던 양반으로서의 위세를 되찾고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달콤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이며 이 끔찍한 비밀을 아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으리라는 오만함이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로 피어올랐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달만이 그의 추악한 욕망을 말없이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아내의 무덤을 만들고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깊은 밤, 한 사내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민 씨 부인의 무덤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칠성이, 한양 바닥에서 무덤 속 부장품을 훔치는 것으로는 따를 자가 없다고 소문난 전문 도굴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낮에 민대방에 외동딸이 급사했으며 전염병을 핑계로 장례를 서둘러 치렀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귀를 솔깃하게 한 것은
죽은 부인이 값비싼 비단 수의와 온갖 폐물을 착용한 채 묻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염병은 무슨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터. 이런 무덤이야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굴러들어온 떡이지. 칠성이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피고는 곧장 삽을 들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무덤을 파냈고 마침내 딱딱한 관뚜껑이 삽 끝에 닿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쇠지렛대를 이용해 힘겹게 관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무덤 속의 퀴퀴한 공기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관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 속에 송장처럼 누워있던 민씨 부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쿨럭쿨럭 하고 거친 기침을 토해낸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가자 복어독의 기운이 서서히 풀리면서 멈췄던 호흡이 기적처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관뚜껑을 열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는 시신을 보고는 그만 혼비백산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손에 잡히는 대로 삽을 고쳐 쥐었습니다. 후안이 두려웠던 그는 이 자리에서 귀신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삽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삼날이 서늘한 빛을 번뜩이며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아직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민씨 부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귀신이 아니오.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칠성이는 귀신이 말을 한다는 생각에 더욱 겁에 질렸지만 여인의 목소리에 실린 절박함에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우리 시집 뗏마루 밑에 내가 묻어둔 금항아리를 그대에게 주겠소. 금항아리라는 말에 칠성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귀신에 대한 공포와 황금에 대한 탐욕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만약 저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민씨 부인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를 믿어주시오. 약조는 꼭 지킬 터이니. 결국 칠성이의 마음은 무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높이 쳐들었던 삽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낱 도굴꾼의 사악한 욕심이 억울하게 죽을 뻔한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그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된 셈이지요. 칠성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민씨 부인을 등에 둘러업었습니다. 그는 이 기묘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스님 한 분이 기거하며 수행하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칠성이는 스님에게 사정을 꾸며대어 말했습니다. 스님, 이 사람은 제 누이인데 나쁜 놈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버려진 것을 겨우 구했습니다. 며칠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운 노스님은 딱한 사정을 듣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두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이는 금항아리를 보상으로 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민씨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다리고 멀리 마을까지 내려가 미음을 얻어와 부인의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황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부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칠성이의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며칠 만에 민씨 부인은 몸 안의 독기운을 모두 털어내고 온전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민씨 부인은 칠성이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탐욕,
그리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들은 칠성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천하의 몹쓸 놈이 있나. 아씨, 걱정 마십시오. 이 칠성이가 아씨의 분을 풀어드리는데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민씨 부인은 그의 충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지킬 때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칠성이와 함께 깊은 밤을 틈타 시댁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시집오던 날 묻어두었던 팻마루 밑을 파헤쳤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금항아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금항아리를 칠성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금은 바로 그녀의 남편 박씨가 그토록 탐내던 재산의 일부였고, 이제 그 돈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충직한 신복을 얻는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아내가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던 박씨는 장례를 치른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양에서 가장 아리촌다는 기생을 집으로 불러들여 안방을 차지하게 하고는 밤낮으로 주지 육림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처가의 막대한 재산을 제 것인 양 흥청망청 써대며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은 듯 의기양양하게 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검은 뱀처럼 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아내의 방에서 문득 아기 달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마루를 건너는 하얀 소복의 그림자를 보고 기겁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속 자신의 등 뒤에 섬뜩한 표정의 아내가 서 있는 환영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그의 정신은 날카로운 칼날에 긁히듯 서서히 갉아먹혀 들어갔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이제 원혼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인과응보의 검은 그림자가 그의 영혼 위로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현상과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에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박씨는 결국 무당이라도 불러 굿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했고 이내 장안에 눈은 멀었으나 귀신같이 앞날을 내다보는 맹인 무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민씨 부인이 거금을 들여 매수한 인근에서 연기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떠돌이 만신이었습니다. 부인은 칠성이를 시켜 그 만신에게 남편의 모든 행적과 비밀을 낱낱이 일러주었지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데 산 사람 속이는 것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마침내 박씨의 집으로 불려간 만신은 부인이 일러준 그대로 흰천으로 눈을 가린 채 섬뜩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씨 앞에 나타난 만신은 비록 눈은 가렸으나 그 풍채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청마루에 위압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은 무당은 박씨가 쭈뼛거리며 다가서자마자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불행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 지긋지긋한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내 등 뒤에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원혼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이질 않느냐. 무당의 첫마디는 박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박씨가 저지른 모든 죄를 지켜본 것처럼 그가 아내에게 독약을 먹인 날의 날씨부터 시작하여 그가 느꼈던 감정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차가운 땅속에서 잠든 아내의 울음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구나. 남편의 손에 죽어간 그 한이 서려 내 놈의 대를 끊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기 전에는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섬뜩한 예언은 박씨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과 죄책감을 정확히 찔렀고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룻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무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원혼을 달랠 방법이 정녕 없겠습니까? 박 씨의 애원의 무당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화근은 바로 관 속에 있는 금 기운이다. 죽은 아내의 몸에 지닌 폐물들이 원혼을 이승에 묶어두고 있는 게야. 살고 싶거든 오늘 밤 자시즈 당해 내 놈이 직접 아내의 무덤으로 가거라. 가서 관을 열고 그 안에 폐물을 모두 꺼내 원혼의 무력을 달래주고 내가 주는 이 부적을 붙인 칼을 시신의 심장에 꽂아야만 비로소 원혼이 저승으로 떠나고 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방은 박 씨의 탐욕 폐물과 공포, 원혼을 동시에 자극하는 절묘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민 씨 부인은 과거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오만함을 역이용하고 그 망아리에서 나온 자금으로 칠성이를 신복으로 삼아 이 모든 복수의 무대를 완벽하게 꾸민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무당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무덤을 파헤치는 것도 무서웠지만 아내의 원혼이 주는 공포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게다가 관 속에 묻혀있는 값비싼 폐물들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욕심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귀신도 무섭고 재물도 탐이나 무당이 건네주는 부적 붙인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씻고 덤으로 재물까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어둠이 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무도 몰래 삽과 칼을 챙겨들고 아내의 무덤이 있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가 컴컴한 산길을 허둥지둥 오르고 있을 무렵 그의 충직한 신복이 된 칠성이는 이미 다른 길로 내달려 관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민 씨 부인의 충직한 하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칠성이는 다급히 관아의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큰일 났습니다. 제가 모시는 민대방 만인묘소에 도굴꾼이 들었습니다. 민대방 가문의 위세를 아는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칠성이는 관군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무덤을 파헤치는 현장을 관군이 덮치는 완벽한 덫이 완성된 것입니다.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자시즈를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쯤 박 씨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아내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쇠지렛대를 이용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폐물을 꺼내고 원혼을 달래면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끝날 것이라 기대하며 관 속을 들여다본 그의 얼굴은 그러나 순식간에 경악과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굳어 있어야 할 아내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가 그토록 탐냈던 값비싼 폐물조차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어찌 된 일이지? 그는 혼비백산하여 텅 빈 관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었다. 시신이 없어 박 씨의 눈동자가 공포로 요동치는 찰나 칠흑 같던 숲속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과 함께 관군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비수처럼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서방님, 그토록 탐내시던 폐물이 거기 없습니까? 박 씨가 뻣뻣하게 굳은 목을 돌리자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산 사람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산 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산 사람의 모습으로 서늘하고도 비장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며 걸어 나오는 것을 본 박 씨는 심장이 선민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굴 현장에서 손에는 부적 붙인 칼을 든 채 죽은 아내와 생생하게 마주친 박 씨는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민 씨 부인이 정말로 복수를 위해 되살아난 원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으아악, 잘못했소. 내가 다 잘못했소. 라고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이성을 잃은 그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독살하려 했던 계획부터 시신을 유기한 사실까지 자신의 모든 죄를 미친 사람처럼
줄줄이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모든 악행의 전말은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아내를 살해하고 그 무덤까지 파헤치려 한 박씨의 악행에 대노하여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천인공노할 놈에게 매우 쳐라. 박씨는 인정사정 없는 곤장 100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머나먼 외딴 섬으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밤낮으로 아내의 환영에 시달리며 죄책감과 광기에 사로잡혔고 결국 실성하여 미치광이가 된 채 홀로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한편 모든 누명을 벗은 민씨 부인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악인은 마땅한 벌을 받고 선인은 명예를 회복하는 지극히 당연한 공의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풍파가 잦아들고 제자리를 찾은 뒤 민씨 부인은 남편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되돌려 받았으나 그 돈을 개인의 안위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의 뜻에 따라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데 여생을 바치며 보시함, 부시함을 세워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훗날 민대방 딸의 지혜 또는 탐욕이 부른 참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고을에 널리 퍼져 진정한 선행과 인과응보의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